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어쩜 저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가 이런 사람들 종종 보시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 위대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스트레스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상담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혹시 내재된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성인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성인이라는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사람.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책임지려는 건 아니지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좀 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훈련을 받고 학습을 받고 또는 부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죠. 그러면서 차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할 때 사회생활에 나가게 되죠.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책임 부분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이고 어디까지 아닌가 이런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 할 때가 있는데요. 성인 아이 증후군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몸은 다 컸는데 감정 표현이 좀 미숙하거나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 기복이 있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이니까 당연히 두 가지 말이 조합됐겠죠. 어덜트와 차일드라는 것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인 것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관계에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우리가 다 성인이라는 걸 다 이제 가정을 하고 또는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어도 저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보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서로 일을 나누고 서로 분업을 한다든가 또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가 뭔가 같은 일을 도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숙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꼬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어릴 때 아마도 지나치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가 할 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해서 그 신뢰를 잘 못하는 거죠. 신뢰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할 때 신뢰성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때 이런 행동은 이러한 걸 하라고 하는 거야. 또는 이런 말은 나더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든지 오케이 될 거야. 뭐 이러한 그 예측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이에요. 부모가 굉장히 기분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이러면 아이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혼날지, 언제 칭찬을 받을지, 언제 이러한 상황이 오케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화를 낼지, 이걸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뢰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서적인 학대도 물론이지만 육체적 학대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 공포와 두려움으로 감정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공포가 생기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숨어버리고 싶잖아요. 또 자기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진짜 몰라서 그러면 괜찮은데 무서워서 자기 색을 잘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면 또 괜찮아요. 근데 오랜 세월 쌓이고 또 축적이 되고 자기 마음에 앙금으로 남았을 때 우리는 사회적인 신뢰성의 결여와 함께 자기 표현을 못하니까 여기 안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풀어버리면 좋은데 풀을 데가 없어요. 아이 때. 어른들은 우리 간혹 맥주 한 잔 하면서도 풀거나 타인과 싸우면서도 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의 이런 불안들을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를 자주 내는 부모 밑에 정서적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처가 깊을 때 언제 부모가 나한테 습격해 올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화를 불같이 내는 것들. 그럴 때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또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봤다. 누구의 죽음을 봤다든가 또는 뭐 어떤 사고를 목격했다든가 이럴 때 정서적으로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택적 함구증.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거 있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습격이 너무 자주 왔다든가 할 때 이때 자기 자신을 자꾸 분리하라고 해요. 지금 이거를 혼나는 나도 나고 칭찬받는 나도 난데 어떨 때는 이게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혼나는 나를 자꾸 지우려고 하고 칭찬받는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인 불균형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그 옛날 어른들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산이나 강 이런 그 아주 자연적인 위치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연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연재해도 있고 뭐 폭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때든 뭐 가을이면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맨날 보면서 그 산이 맨날 거기 있잖아요. 항상적인 어떤 그 환경적, 항상적인 정서적 상태 이런 것이 개인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때는 정서적인 안전이 되는 거죠. 이 안전이 있을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혔다.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어떤 놀아야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모가 또는 주변 어른들이 나를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자꾸 숨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자꾸 돌보려고 해요. 자기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또 일찍 어른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또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것들을 자꾸 자기가 충족시키려고 해요. 이런 필요를 스스로 돌보다 보니 일찍부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일찍부터 철들었다. 이런 말 철들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철들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 나의 라이브 오렌지 나무 그 책을 보면 그 아이가 제재가 일찍 철들었어요. 그 철든 거는 정말 그 가정 환경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폭력도 있었고 삶이 참 곤고했잖아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제재가 학교도 일찍 가요. 왜냐면 엄마 집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찍 철들어요. 근데 이 철들미 때로는 악동 기질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재는 선생님도 많이 챙기고 또 자기 동생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저는 동생 챙기는 걸 보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자기가 챙김을 받아야 할 때 철들어 버려서 다른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상태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자기만의 관점을 자꾸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좀 약간 비틀어 보기도 해요. 렌즈가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넓게 퍼져야 되는데 이 비튼 렌즈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은 잘 못 봐요. 그래서 관점이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든가 어떤 건 굉장히 꽂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 간격이 커가지고 그 사람 맞나? 할 때 내가 또 자기 자신도 느껴요. 내가 맞나? 나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 감내한다. 혼자서 어릴 때부터 누구의 조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 누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요? 숨거나 혼자 그냥 끙끙 앓면서 참는 거죠. 저도 좀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고통에 갇혀 있어서 자꾸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는 상사를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어릴 때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학대, 육체적 학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대화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그 어릴 때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 때문에 커서도 계속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왜 나 그때 안 해줬냐, 지금이라도 해주라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의존을 계속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크지 않는 거죠. 이미 자기는 몸이 컸으면 부모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린애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또는 일찍부터 부모로부터 난 몇 살만 되면 나갈 거야, 일찍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간격들이 때로는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성인 아이의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학대 또는 육체적 학대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오랜 세월 또는 오랜 기간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즉 정상과 비정상의 이 경계를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 때 이건 정상, 이게 비정상 이렇게 딱 나눠지는 삶은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는 허용되지만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인인데, 아이들은 이걸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혼나고 어떨 때 안 혼나고,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죠.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거는 이제 부당하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데 본인의 왜곡된 시각으로 이럴 땐 될 것 같고 저럴 땐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여기를 자꾸 넘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성인 아이 증후군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아이의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면 소외감입니다. 자꾸 자기가 다른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남들이 꼭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도 본인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숨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는 적절한 행동이 뭔지 몰라요.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을 아는 것, 사회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적절한 행동을 몰라서 자꾸 혼란스러워.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의 범위에 있는지 몰라. 이런 것들. 또 종종 남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 거는 이 일에 대해서 안 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노야 라고 말하는 거지, 너가 노야 이건 아니에요. 너라는 사람이 노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 존재가 노라고 부정당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밀한 관계도 어렵고 또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매우 있어서 어릴 때 부모죠. 부모 또는 양육자, 부모가 아니라도 양육자일 수 있어요. 부모나 양육자 또는 선생님,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매우 어릴 때부터 권위적인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계속 학대나 거부나 그다음에 보호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권위적인 사람을 보면 일단 몸이 얼어요. 얼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어느 날은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자기 존재를 저 사람이 무시한다라고 생각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것이 해결 안 할 때는 혼자 떨어져서 관계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안절부절 이런 얘기 했죠. 불안이 올라오고요. 이 불안이 계속된 상태에서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성인 아이 특징은 또 이런 그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온몸이 자꾸 아파요. 그거는 이제 긴장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건데요. 즐거울 때도 즐거움을 모르고 슬플 때도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요. 우리가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건강한 삶인데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그걸 계속 그 감정을 쭉 이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쁜 일에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 우리 기우라는 한자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말 아시죠? 이 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온갖 사람의 걱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작은 비판에도 낙심해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 잘못한 거야. 이랬으면 안 됐어. 그냥 어떤 일에 좀 수정해도 될 일을 지나치게 낙담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절망에 이른다든지 그것이 계속되면 이제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시작을 하지만 마무리를 못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열심히 했다가도 어떤 일을 그냥 시작을 해놓고 못해. 그래가지고 왜 직장을 자꾸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옛날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 직장에 오래 있다라는 건 이제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임감이 주어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인이라는 특징이 바로 책임감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잉으로 반응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너는 안 되니? 라고 과잉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책임감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도 하지만 책임감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임으로써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잉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주 심리적으로 오래되어 가지고 큰 병이 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좀 치료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또 큰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을 좀 보살펴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인아이 증후군인가 이러한 의심을 좀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떤 정서적인 안정은 굉장히 있으신 분이어서 저한테 그런 불안감이나 긴장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쓸데없이 책임감이 강하고 잘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즘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커서 제가 다른 사람과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가요.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고립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부터는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고 자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내가 그때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또 내 자식한테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이 되면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행동이 정해지게 되죠. 또 제가 감정을 좀 자주 표현하면서 좋아요. 감정을 우리가 억누르면 어딘가에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억누르는 것들을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럴 사람이 없으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없을 때는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큰 것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오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헐떡헐떡 거리기보다는 작은 것에 인정을 받아서 좀 더 이렇게 넓혀간다든지 그다음에 타인의 작은 행동에도 좀 칭찬을 나도 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위험해요. 이 중독적인 행동. 중독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중독하려고 처음부터 하겠습니까? 중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중독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타인에게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센터 오셔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도움 받아. 나 좀 도와줘 라고 늘 말씀하셔야 되고, 또 이런 감정, 아까 이거랑 같은 거죠. 적절한 때에 감정 받는 거, 화도 그때그때 좀 풀어보시고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또 책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치료를 한다든지,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하면서 자기가 역할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든지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완화가 되고요. 이러한 성인아이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무나 탈북민의 경우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나타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이런 고립적인 상황에 대해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자기 탓을 해요. 내 탓이지, 내가 왜 왔지, 뭐 라든지, 내가 말이 서툴러서 저러는 거야 라고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탓을 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래서 남들과 같이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안 도와주려고 한다든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꼭 학생상담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상담센터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치료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여러분의 정서적인 안전이 확보되거든요. 우리 이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는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재학생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관련 정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이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마련해서 학생복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